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만 토크쇼 식설입니다. 저는 임중훈입니다. 오늘 정치 얘기하겠습니다. 20대 국회가 내년 예산안과 민식이 하준입법 등 일부 민생법안 처리를 끝으로 이제 막을 내렸고요. 어제부터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남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죠.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서 효과를 톡톡히 봤던 4+1 협의체 공조를 통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근데 아직은 진통 중이다라는 얘기도 함께 들려서 아직 확실하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싱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예산안 처리를 지켜봤던 한국당은 대여 강경투쟁 쪽으로 무게가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뭘 해도 4+1 협의체 공조를 깰 수 없다는 지적이 안팎으로, 당 안팎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라도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실리를 챙겨야 되는 게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모습도 감지가 됩니다. 민주당과 4+1 협의체의 같은 생각과 다른 생각, 이른바 동상이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패스트트랙 안의 합의 여부를 좀 미리 오늘 저희가 짚어보는 시간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입지가 한층 좁아진 한국당의 선택, 이 카드는 뭐가 있을지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샵 3608로 여러분들 말씀 또 오늘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경남대 김근식 교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 안녕하세요. 예, 왼쪽으로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 나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 이 세 분과 함께 오늘 전국 얘기 좀 한번 적나라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포트부터 보실 텐데요. 민주당이 13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등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를 위한 그런 이제 본회의를 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 내용부터 먼저 좀 보시고 한국당의 대응 전략까지 좀 미리 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또 남은 민생 법안들을 순서대로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을 붙였습니다. 한국당 뺀 4+1 공조 여세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본회의를 내일로 연기한 건 4+1 선거제 단일안이 막바지 협상 중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장애물을 정확하게 헤쳐나가겠습니다. 한번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은 다음 회기 때 다시 신청할 수 없는 만큼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해 예비 후보 등록일인 17일 전까지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한국당은 강력 반발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단식 복귀 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도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구테타가 임박했습니다. 우리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 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강경파들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1 공조의 현실적인 위력이 확인된 상황이라 득보다 실이 크다, 협상 말곤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협상론도 비공개 회의에선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한국당 일부에서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순 없습니다. 예, 임시국회가 이제 오늘이 10일이니까 내일 열린다. 그러면 뭐 오늘 이제 패스트트랙의 주요 법안 관련돼서 이제 이 4+1 공조의 어떤 협의체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심도 있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얼개부터 한번 좀 들어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장 소장님한테 먼저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지금 이를테면 나온 13일, 17일 요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스케줄 일정,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포함이 된 어떤 얘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17일 날 예비 후보가 등록이 돼야 합니다. 그날부터 등록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선거법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확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지금 민주당과 그 4+1 다른 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합의를 본 게 두 가지가 있고 합의를 못 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합의를 본 것은 의원 정수 늘리지 않겠다라는 것과 그렇죠. 예,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한다. 이것까지는 합의를 봤어요.
250 플러스 50을 합의된 거예요? 네, 그거는 합의를 봤는데 그 비례대표 50석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에 예, 대한 이견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5석은 연동형으로 하고 나머지 25석은 정당 투표 비율로 하자. 이제 그런 얘기고요.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자세히 좀 해보기로 하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13일, 17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법 그다음에 공수처법은 내일부터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방해를 하더라도 17일 이후에 바로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좀 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서요. 지금부터 좀 얘기를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거법이 17일이 마지노선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 날이다. 이건 이미 이해찬 대표가 한 2주 전이죠, 벌써 17일이 마지노선이다라고 공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 17일 사이에 어떤 식의 좀 일들이 이 안에서 벌일 수 있을 것이냐. 먼저 4+1 쪽 얘기부터 좀 해보죠. 김우식 교수님 봤을 때는 일단은 내년 예산안 처리에서 4+1 협의체의 공조 요게 아직 확인이 된 셈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굉장히 추동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반수를 무난하게 넘겼기 때문에 156석이나 예, 나오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던 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그 민주당의 4+1의 힘으로 올려서 표결에 붙이면 뭐 무난하게 통과가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4+1의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한국당은 지금 일관되게 이 두 법안들, 물론 이제 법안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일단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이 검찰 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일관되게 좌파 독재 법안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협상 자체를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비슷한 이른바 군소 야당들 4+1 협의체에서는 예. 협상에 나서지 않으니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러면 법의 절차에 따라서 패스트트랙도 다 지나갔고 예. 이제는 본회의 부의가 됐으니 표결을 해서 네. 통과를 시키겠다는 걸로 지금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투트랙을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투트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장 소장 말씀대로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을 거부해서 예정된 시간 안에 표결에 붙여서 절차상 하자 없도록 통과를 시켜내겠다고 하는 강행론이 하나 있고요. 4+1 그렇습니다. 공조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 4+1에서는 계속 오늘 내일 계속해가지고 선거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되겠죠. 예. 근데 뭐 일종 선거법에 대해서는 뭐 각 당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합의된 부분이 좀 미진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하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으니까 일단 강행론을 중심으로 해서 4+1의 한 트랙을 계속 준비를 하고 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국당이 협상에 나서서 한국당하고 극적 협상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작년 예산안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더불어 한국당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작년 예산안 때 당시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가 비례대표 강화를 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산안을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1+5를 그냥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대 야당과 거대 여당이 합의하면 가장 무난하게 통과가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또 시나리오까지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네. 또 하나는 선거법이라는 게 내년 총선을 뛰는 선거의 룰을 정하는 건데 여기에 제1야당을 빼고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당이 협상에 나서기만 한다면 한국당과 협상을 통해서 그때는 사실 제가 볼 때 4+1에서 군소 야당 내 정파들은 사실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아마 또 하나의 투트랙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과의 협상을 통한 1+1에 의한 무난한 선거법 통과 이 안도 아마 상정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래서 관건은 한국당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한국당에다가 언제 어떻게 보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줄 수도 캐스팅 있다라고 보트를 줬다기보다 이제 공이 넘어가 공이 있죠. 넘어가 네.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오픈을 시켜놨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배는 이미 떠났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당으로 가져갔어요. 의원총회 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잖아요. 필리버스터 예산안 문제에 대한 합의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바뀐 나왔잖아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당내 강경파에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황교안 대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저는 협상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강경 모드로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투쟁이라고 하는 게 좀 유연하게도 갔다가
다시 또 협상도 했다가 대화도 했다가 이러면서 또 강경투쟁으로 갔다가 이렇게 야당은 사실 그런 전략과 전술을 좀 구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내내 강경투쟁 일변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좀 과연 정치를 뭘 했느냐. 그냥 장외 정치한 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단식하고 뭐 그다음에 삭발하고 뭐 이런 모습들. 당대표 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장외로 나갔고 예. 그다음에 삭발하고 그다음에 단식하고 사실은 단식하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잘 동의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정도 되면 협상을 해야 되거나 예를 들어서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도 단식을 했고 그 단식하고 나니 당대표가 단식하고 나니까 의원들도 더 사실은 분위기가 예. 고조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현 상태가 크게 바뀔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예. 지금 그 김우식 교수님은 4+1원이 강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작년 12월 예산 때처럼 더불어 한국당이 부활할 수 있다. 이 예상을 하신 반면에 김성환 평론가님은 안 될 거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4+1의 강행이 뭐 불가피하다고 저도 보시는 거죠. 김평론가님 잠깐만요. 말씀에, 예. 장소환이 얘기 듣고 다시 네, 한번 네.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환님은 이제 이런 두 분 생각에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4+1 그 체제로 이 패스트트랙 법안도 통과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장애투쟁을 했기 때문에 협상의 의지가 없다. 이건 한국당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주의의 원리가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예.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이 집권 세력이 지난 정권 시절엔 자기네들 목소리 좀 들어봐 달라고 거리에서 장외에서 단식도 하고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반면교사를 왜 안 삼습니까? 한국당이 협상을 거부를 하면 원내대표는 가서 협상장으로 끌어내야 하는 게 집권 여당의 그것이 바로 임무고 집권 여당다운 건데 예.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자 너희들은 적폐 세력이고 협상할 생각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배제하고 우리 여당과 여당의 우호적인 야당만 모아놓고 예. 예산안 통과시키고 선거법 통과시키겠다. 이것은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훼손하는 반의회주의적인 행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장소환님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에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노력은 별로 이제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전 쇼라고 보여져요. 쇼다? 왜냐하면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 6시 반까지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의를 했어요. 계속해서.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1조 2,650억, 1조 6천억 이거 관련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협상을 깨버린 것이 여당입니다. 그러면서 4+1 갑자기 회의 소집하고 거기서 안건으로 넘긴 거를 예결위에 거치지도 않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것이 처리됐거든요. 아니 왜 1시간도 못 기다려줍니까? 보통 계속해서 논의하고 협의해가지고 차수 변경해가지고 그 새벽에도 처리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예. 중간에 끌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4+1 트랙하고 1+1 더불어한국당 트랙이 같이 있다고 보는 게 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트랙을 다 열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지 한국당이 두 트랙을 아예 다 봉쇄해놓고 4+1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지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할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민주당의 협량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당의 전략 부재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마치 대한민국 1년 동안 정치사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돼 있는데 물론 한쪽에서는 이게 뭐 개혁 입법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좌파 독재법이니까 막고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은 정작 그것보다는 민생과 그렇죠. 또 경제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지금의 현안 속에서는 정치 현안 속에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선거 개입의 의혹이 지금 드러나면서 사실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엄청난 권력 게이트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야당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같은 것에 대해서는 협상할 걸 협상을 해서 받아내고 국민들 공감적 속에서 그것들 어떤 식으로 자기가 유리하게 타협을 할 것인가를 끌어내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는 좀 마무리 좀 하고 오히려 지금은 장애를 가든 노텐도 그래서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규탄과 투쟁을 하는 게 훨씬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여론을 왜 환기시킨다는 그걸 말씀이죠? 잡지 않고 왜 선거법 국민들은 선거법 가지고 왜 저렇게 농성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공수처법 그래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그 공감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세부적인 강론에 가면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 논쟁에 들어가서 한국당이 주장할 것 주장하고 그 공수처법 지금 나와 있는 100킬런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소조항이 많거든요. 그럼 독소조항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서 토론하고 협상해서 따낼 거 따내면서 공수처법이 언제나 정권이 뭐 안 바뀐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럼 자기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빨리 타결해서
그러면서 저는 1+1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당한테. 네. 그래야 저는 이른바 4+1에 들어와 있는 군소 야당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야당이 아니에요. 여당 이중대입니다. 이들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왜 이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예산안 따내면서 그 숫자 되지도 않는 그 몇몇 정당들이 제1야당 거대 야당을 몰아내고 야당 노릇하면서 여당 이중대 노릇을 합니까? 그걸 와해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당 협상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당 협상장에 들어가면 민주당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4+1에 들어와 있는 대한신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한순간에 네. 무력화됩니다. 그걸 네. 깨야죠. 저는 정말 전략 미수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 전략 미수고 심재철 원내대표 전략 네. 미수. 제가 대표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사실은. 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리고 권력형 게이트를 가서 광화문에서 예. 투쟁을 하든지 노태우들 농성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농성의 주제가 당연하죠. 주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야 중도 세력이 옵니다. 좌파 독재 자, 이야기하면요. 집토끼만 예. 그냥 계속 결집시키는 거예요. 김은식 교수님 말씀 좀 하셨고요. 이거는 사실은 두 분이 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네, 김병평 일단 짧게 먼저 좀 하실래요?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예. 자유한국당의 투쟁이 만약에 올바르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만큼 유지될 수 있었겠는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이 상태에서 정체 상태에서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제자리를 유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겠는가? 이걸 좀 한번 질문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전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서 기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협상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두 가지 투트랙이잖아요. 선거제를 바꾸자 그리고 그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견제한다고 하면은 개헌 문제랑 같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 문제를 풀어가는 것과 네. 선거제를 바꾸는 것을 동시에 같이 했어야 그렇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계속 그랬잖아요. 개헌 걷어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명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개헌 얘기 먼저 꺼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개헌하자고 얘기했던 당시 홍준표 대표 다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개헌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사실 패착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거제 바꾸자고 했을 때에도 좀 진지하게 그 협상에 응해줬으면은 좀 이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다 범녀다 이렇게 지금 치부하는데요. 다른 당이 볼 땐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그 사이에서 얼마든지 균열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거제 예. 문제에 있어서.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뭐 만들고 4+1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지역구하고 비례 250대 50이면은 결국 기존보다 지역구 한 3석 더 줄어드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에서 어디까지 자유한국당이 얻을 것인가 이런 전략들을 같이 만들었으면은 지금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그냥 그것도 다 걷어차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라 그러면서 아예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장발이라고 하니까 머리 빡빡 깎고 나온 학생 모양 네. 그냥 아예 비례 다 없애겠습니다. 네, 네. 차라리 지역구 30석 더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70개로 나왔다는 하겠다 거예요. 이렇게 나왔죠. 예. 이렇게 하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랑 같은 말씀이세요. 네. 이게. 예, 예. 그리고 한국당을 향한 쓴소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밥상을 걷어찬 거는요 자유한국당이에요. 왜냐하면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당하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뻑하면은 보이콧이었잖아요. 예. 국민들이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4월 임시국회 개정문 휴업이었었죠. 예, 예, 예. 2월 정기국회 이것도 뭐 개회도 예, 못했었죠. 6월 임시국회 패스트트랙으로 무산됐죠. 조국 사태라고 해서 국회 안 돌아갔죠. 국감 제대로 안 했죠. 그리고 마지막 와가지고 아니 왜 정당에 있어서 국회가 예. 의회민주주의가 예, 예. 있는데 의회민주주의 무시하고 예산안 마음대로 통과시키냐. 이렇게 하면서 또 투쟁하는 모습이 과연 알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 처음에 짧게 하신다고 하더니 굉장히 길게 하신 거 아시죠? 네. 장 소장님 뭐 한 말씀 그래도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진짜 짧게요. 네, 네. 그 자유한국당의 전략 부재 맞습니다. 네. 그것은 역체 최악의 그 투톱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약체 투톱. 최약체 투톱. 황교안 대표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당에서 당직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이 뭔지 협상이 뭔지 이분들이 잘 몰랐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대표 전 대표는 그래도 삼선 출신 아니었어요? 삼선 출신인데요. 그분이 처음 대변인을 했고 그다음 최고위원을 하고 서울시장 후보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당직으로 거쳐야 될 뭐 전략기획본부장이라든지 사무총장이라든지 원내수석 부대표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당직을 해보지 않고 몸집이 한꺼번에 확 커져버렸죠. 그러니까 이분은 좀 더 명분과 선명성을 강조한 거예요. 세부적인 실무적인 협상력 같은 경우엔 이분이 그러한 노하우를 잘 없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능한데 네. 내 실속 있고 내부에 관련된 부분들은 네. 약하다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장애투쟁 나가면 얼마나 많은 환호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장애투쟁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 예. 같은 경우에는 거부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한국당 비판에 대해서 충분히 옳으신 예, 말씀이라고 오늘 세 생각합니다. 분이 다 뭐 한국당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저희가 한국당을 비판하는 게 무조건 뭐 너네가 잘못됐다 이런 비판이 아니라 조금 더 좀 선순환적인 차원에서 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치에 득될 게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한국당이 좀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우심 좀 더 그렇습니다.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세 분 더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은 협상하고 타협하고 네. 공존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국당이 계속 깨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한국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한국당의 전략 부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년 총선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총선 전략을 대여 투쟁의 전선을 만들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전선을 예. 만들어야 되고 그 전선에 집중해야 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실정, 문재인 정권 심판론에 초점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국민들이 밑바닥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 망쳤죠, 민생 파탄 났죠, 안보 무능하죠, 네. 정치 분열돼 있죠. 정말 일방독행하고 있는 거고 지금 권력형 게이트까지 나오고 있으면 예. 이걸 자꾸 계속 이야기하고 총선 때서 알겠습니다. 심판하자고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시듯이 한국당이 전략 예. 부재로 계속 야당다운 야당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 야당이 심판을 준비하는 야당을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릴게요. 김성환 그러면요 평론가님 말씀에 그렇게 하시죠. 아예 한국당 얘기 조금 더 가시죠. 네. 그냥 충분히 얘기하시죠. 네. 왜냐하면 뒤에 또 오늘 저희가 얘기하던 큰 주제가 결국은 이제 패스트트랙 안에 협상 내용들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한국당이 어떻게 대응하냐 이게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한국당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한국당의 대응 전략까지 다 좀 가보겠습니다. 그 정당 지도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한국당 지지도가 더 잘했으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나았을 거다 아니면 더 근접했을 거다 민주당 지지율 떨어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 2016년에만 봐도 예. 선거 2달 전만 놓고 봐도요 한국당 지지율 거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40% 정도 나왔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한국당이 갈등, 분열, 공천 싸움이 있었는데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30%를 넘지 못했어요. 27%, 28%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왜 그것밖에 안 나오냐? 그렇게 좀 지적하시는 것은 과거에 좀 사례로 봤을 땐 조금 과한 비판이라는 건 좀 생각도 듭니다. 그 지지율 얘기하면은 저도 이거 하나만 여쭤보죠. 지난번 조국 사태 때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네. 뭐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네. 안쪽까지 두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통 이제 평가를 하고 수치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까지 한껏 끌어올렸던 물론 본인들의 힘은 아니었지만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외부적인 어떤 그런 재료들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그거를 사실은 유지해야 되는 것도 한국당의 역할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당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한 역할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2016년에 비교를 잠깐 더 해보면 네. 한국당의 공천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데려다가 인적 쇄신하고 새로운 사람 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확 올라갔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예. 한국당도 조국 사태 이후에 박찬주 장군 같은 분을 영입하는 게 아니라 보다 젊고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나가고 당 쇄신책, 그렇죠. 보수의 비전을 제시를 했으면 예. 이런 식의 좀 지금도 10% 차이 나는 그런 지지를 보이지 않고 비등비등하게 나올 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비등비등. 근데 한국당이 좀 그것을 제대로 실기했다. 네, 그렇게 실기했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한국당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대응 전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합의안이 나올지 말지는 조금 이제 아직 시간이 하루 이틀 더 있으니까 좀 보더라고 치고 그건 잠시 후에 가능성 여부는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국당이 선택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경 대응입니다. 황교안 대표 앞서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국회 본회의장 앞에는 로텐더홀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지금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고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 얘기 좀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날에는 광화문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현재 좀 큰 어떤 그 내용들은 이런 것들인데요. 현재 나타난 이런 모습들 밖에는 과연 없는 건지 왜냐하면 기존에 보여줬던 한국당의 모습과 사실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카드가 이렇게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황교안 대표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 민주당과의 이 대척점에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했던 것은 전부 다 장애투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이미지가 딱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목숨을 건 단식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단식으로 황교안 대표가 당내에 대한 장악력과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러면 단식 이후에
당신이 장악한 어떤 리더십을 더 활용해서 당을 더욱더 면모를 일신하고 그렇죠. 이미지를 쇄신하고 예. 그 당내에 어떤 일정한 혁신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또 강경한 투쟁으로 일변도로 가고 있으면 네. 지금 당장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제가 볼 땐 지금의 스탠스로 본다면 황교안 대표가 있는 한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금 뚜렷한 협상책을 내놓지 않는 한 네. 그냥 강대강에 부딪히면서 4+1로 통과가 되게 네. 돼 있습니다. 네. 막을 길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물론 이제 규탄하고 또 어디 가서 광화문과 투쟁하겠죠. 그럼 일주일 지나면 국민들이 잃어버립니다. 아, 그랬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요. 장 소장도 아시지만 그러면 당장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한국당 간판으로 뛰려는 출마자들도 그 통과된 법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그렇겠죠. 돼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왜 자기는 강경하게 안 된다, 협상 안 한다고 하면서 예. 자기들이 뛰어야 돼 선거 룰 싸움에 자기의 숟가락을 얹어서 자기한테 최대한 예. 유익한 것을 끄집어내야 예. 되는데 그걸 버립니까?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저 교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황 대표 얘기를 좀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황 대표가 지난 걸어왔던 삶의 어떤 그런 역정을 예. 봤을 때 이분이 아까 우리 장 소장님 잠깐 얘기하셨던 한국당이라는 이런 보수 그 제1야당의 그 국민들이 좀 이렇게 환호할 만한 그런 새로운 어떤 쇄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었냐? 그렇죠. 라는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원천적으로 이제 검사 출신의 법무장관, 총리 권한 대행을 했고 예. 박근혜 정부 마지막까지 지켰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역사적인 커리어를 통해 봤을 때 중도층까지 끌어낼 수 있는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인물이냐.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근본적 회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의 개인적인 그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또 이번에 단식할 때 모습을 보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문제는 뭐냐면 예. 제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볼 때 황 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인식되어 있는 어떤 정세 인식의 이 프레임이 상당히 극우파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우파적인 아까 프레임이다. 로텐더홀에서도 농성하면서 물론 본인은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농성을 시작한 거겠죠. 그러나 좌파 독재에 맞선다고 그래. 그 좌파 독재에 맞선다는 그 말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50%가 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광화문에서 매주 예. 열심히 하는 예. 그분들을 용어예요. 좌파 독재라는 예. 단어를. 그걸 쓰는 순간 예. 국민들은 중간층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민주당은 정말 좋아할 일이죠. 예. 또 하나 황교안 대표가 정말 고심 끝에 결심을 해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조건 없이 보수 통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도 보면 보수 대통합, 그다음에 자유우파 대통합이라고 이야기. 그것도 50% 이상은 동의하기 힘들어요. 예.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야권 통합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프레임이 이분이 굉장히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굉장히 진정성 있고 선의에 입각한 분이지만 프레임이나 예. 주위에서 인식되는 어떤 정보라든지 예. 보고되는 내용들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가 좀 그러니까요. 있어요. 지금 한국당이 왜 이렇게 카드가 부재하냐, 다양하지 못하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일단 김구식 교수님께서는 주로 황 대표의 중심된 그런 해석을 좀 하셨고요. 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당의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비유를 먼저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다른 나라 축구팀하고 경기를 했어요. A 매치죠. 네, 1대1 무승부인데요. 후반 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골을 넣어야죠. 그렇죠. 예. 당연히 이겨야지, 이겨야죠. 이기죠. 예. 이기는데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니죠. 볼에 집중해야죠. 아,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인데요. 정치라는 것도 자기가 어디에 집중해서 지금 나가야 되는지 목표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고 하는 마음은 앞서는데 발은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뭐 마음이 너무 이겨야 된다는 데 예.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긴다고 하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공에 집중해서 공을 쫓아가고 공을 차야지 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기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2016년 아까 이제 총선 말씀하셨는데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민들의 요구는 뭐냐면 제가 이해하는 요구는 보수의 혁신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를 뽑으라 그러면 탄핵 사태 겪어가면서도 계속 보수의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보수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다 그런 바람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바뀌어야 생각합니다. 예. 진보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점에 이미 온 거예요. 네. 선거에서. 아까 박찬주 전 대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탄력을 받아서 몸이 앞서서 그냥 막 밀려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싸워온 그 탄력 때문에 지금 싸움을 멈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을 멈추면 이전에 2년 동안 싸웠던 거, 3년 동안 싸웠던 게 다 부정된다고 하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관성이 그냥 밀려가는 거군요. 이 상황에서 그냥 누군가는 딱 멈춰주고 자, 안 되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러면서 아까 김은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 우리 힘들더라도 대화 테이블로 가자 이러면은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하고 1+1으로 간다던가 이런 트랙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민주당은 끊임없이 그 미련을 남겨놓고 지금 선거법 협상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야사당이 얘기하는 대로 어느 정도 요구하는 방안들을 수용한다 그러면 선거법 협상도 진즉에 마무리됐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근데 민주당이 끊임없이 자유한국당이 들어올 만한 여백과 공백을 지금 남겨두는 미련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건데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한번 확 전환해버리면 그러면 국민들의 시선도 확 그렇죠.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못하는 거라고 그게 생각해요.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겠죠, 한국당에. 자,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 들었고요. 장 소장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직설적으로 말해 볼게요. 황교안 대표는 보수를 혁신할 수 없는 분입니다. 살아온 삶이 그렇고요. 이분이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한다라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그럼 말씀드리고요. 황 대표 체제에서는 한국당이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도 같은 없다고 봅니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끝나고 나서 자 이전의 한국당과 이후의 한국당은 다를 것이다. 읍참마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직자 일괄 사표를 다 했죠.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요 정말 한국당이 바뀌고 혁신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김세연 의원을 사무총장 시키고 총선 기획단장 시키고 자 당신이 총선을 한번 제대로 중도에 맞게 우리 당 혁신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했으면 불출마를 하더라도 네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을 거예요. 옆에 계신 김승화 평론가께서도 야 그래 이건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얘기하셨을 텐데 굉장히 그거는 반향이 컸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랬다면. 근데 결국에는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을 잘랐죠. 자르고 성동규라는 자기 비선 실세를 여의도 원장으로 앉혔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황교안 대표에게 혁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체제하에서는 혁신을 기대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내년 공천 과정 중에서 당이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당 내에서 보면은요. 그 어떤 협상에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목소리가 작긴 해요. 워낙에 지금 대표부터 해가지고 강경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등 지도부도 바뀌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나경원 아까 말씀하신 그 최약체 투톱이라 했던 그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황교안 심재철 이 투톱 체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보여지는 모습은 그때 투톱 체제랑 별 다를 게 없다. 계속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사람이 바뀌었는데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내부 목소리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는 생물이고요. 네. 또 모순이 극화되면 극화될수록 또 모순이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 소장의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저는 이야기로 그러게요. 들리는데 굉장히 신선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5달 남았다고 하지만 굉장히 긴 세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더 이상 임계점에 도달해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내부의 폭발에 당면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황교안 체제가 있고 네. 새로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만 이 심재철, 김재원 이 콤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경원 그 대표 체제랑 별 바다가 없죠. 사실은 중진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심재철 의원이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다시 원내대표를 했고 친박 중에 친박이라는 김재원 의원이 다시 또 지도부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을 선출한 한국당 의원들은 그냥 각자 도생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투표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 총선에서 그렇습니다.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당 부분 전체의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당 전체의 공공의 이미지에 대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당의 가장 큰 병폐는 황 대표의 정치적인 이 리더십의 부족과 정치적 전략의 부재 그리고 거기에 임해 있는 영남권 중심의 강성 이 친황 이 국회의원들의 자기 기득권에 집착하는 글쎄. 모습들이에요. 이걸 버려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세 명 다 그런 고언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받지 못하는 시스템이 될 거라고 본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나 정치는 또 생물이기 때문에 예. 12월 1월 지나면 그 안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또 특히 수도권 출마나 충청권 출마자들은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자기가 패배가 눈앞에 뻔하게 보이면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내부의 또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펼칠지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당 얘기를 사실 오늘 좀 굉장히 좀 한 30분 가까이 꽤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전국 상황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을 한국당이 갖고 있을 수 있다, 뭔가 변화를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가능한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에 뭔가 변화를 또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게 일사천리로 4+1 이 협의체 공조를 통해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지금 김구식 교수 지적을 하신 대로 한국당 내에 뭔가 변화의 바람, 어떤 내부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분명히 지형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법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이거를 좀 제일 먼저 민주당은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50, 그러니까 지역구 250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50으로 하는 250대 50은 확정이 됐고 다만 현재 좀 이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나머지 비례대표 50을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25석, 그러니까 절반의 연동형 비례제를 이제 적용을 하고 나머지 절반 25석은 기존 방식대로 하겠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나머지 야사당은 50을 다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일단 장 소장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여당과 야당의 이런 주장 각각을 해석을 해주시죠. 왜 민주당은 이 주장을 하고 있고 사당은 이 주장을 하고 있는지 짧게 해석을 좀 해주시죠.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법 처리는 상당히 정책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국민적인 저항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인 거고요.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고 연동형을 50%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의석수가 상당히 작아져요. 야사당한테 봤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다. 없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발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한 쟁점이 있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봉쇄 조항인데요. 선거법에 보면은 3% 이상 받아야 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정당 지지율. 예.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5%로 올리자. 왜냐하면 좀 3%로 하면 군소정당 너무 난립할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까지 하면 너무 난립할 것 같으니까 5%로 하자.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쟁점이고요. 또 하나는 석패율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아깝게 떨어진 사람은 다시 비례대표로 해서 구제해 주는 거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권역별로 하자. 뭐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 이렇게 하자라는 거고 정의당은 권역별로 하지 말고 전국 단위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왜 정의당은 전국 단위로 하자고 하냐면 전 지역에 정의당 후보를 내기에는 역량이 상당히 좀 부족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이 선거법 개정안의 좀 현재 가장 핵심 쟁점에 대해서 좀 우리 장 소장님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로 합의점에 어떻게 도달할지 이에 대한 전망을 좀 세 분한테 또 각자 좀 듣겠습니다. 이건 우리 김성환 평론가한테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선거법 합의가 나올까요? 일단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선거법 문제를 넘어서야 공수처 검찰개혁안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이 제일 뼈아픈 부분이 이 검찰개혁을 못한다 이 분기점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거제를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선거제를 합의를 못하면 그러면은 공수처 문제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전제 조건으로 지금 합의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공수처를 총괄시키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 개혁의 문재인 대통령의 제 1순위 공약인 검찰 개혁을 했다고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과를 얻지 못하면 다음번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예. 특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제일 우려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겠네요. 싶어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제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얻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애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례를 75석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내주는 게 굉장히 많긴 하잖아요. 많지만 대신에 지금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경우에 의원들의 지역구를 자기가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역구 의석을 지금 250석까지 주게 될 경우에 기존에 있는 의원들이 자기가 텃닫고 그동안에 해왔던 그 지역구들을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단 그런 말이죠. 거죠.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보장해준다고 하면 나머지 비례에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의당이 또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호남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정의당이나 아니면 정의당 외에도 지금 의회 진출을 꿈꾸는 뭐 녹색당이니 뭐 이런 네. 데들 있죠.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좀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렇죠. 국민들의 다원화된 정치적 욕구를 반영한다. 다양성을 높이는 그리고 차원에서 선거를 예. 했을 때 우리가 흔히들 사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준다. 이런 큰 명분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것인데 네. 그걸 비례대표제에서 제대로 적용을 못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르는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복잡하게 지금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합의해가는 과정에서 각 정당은 전부 다 자신들이 갖고 예. 있는 정당 의석보다는 예. 조금 더 많은 걸 예. 갖기 원하기 때문에 예. 그런 디테일한 과정들을 좀 만드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을 그럼 내죠.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는 250 플러스 50은 일단 뭐 그건 됐고 그 지금 야사당이 요구하는 50% 비례대표 50석을 다 연동형 비례제로 가는 거를 결국은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왜냐하면 권역별 석패율제가 있기 때문에 네. 권역별 석패율제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단위로 할 것이 권역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미세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합의는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결국 그래야지 공수처법이 그렇죠. 통과가 돼요. 합의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받을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김구식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말씀이 맞고요. 저는 그래서 좀 다른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사실 선거법이 본래 작년 말에 야당 대표들이 단식하면서 얻어낸 선거법의 정당성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부분들. 비례성과 대표성을 네. 강화한다는 그래서 민심 그대로의 국회 의석을 만들겠다는 이 본질적 정신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민주당과 각 군소정당의 이해관계만 남아가지고 국회에서 나눠먹기로 된 겁니다. 이거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지금 이 4+1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이 선거법에 대한 저는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싶은데 50석을 더 연동형으로 50% 할래 40% 할래 이게 논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250석 보존하게 되는 지역구의 사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소선거구 제도면 서울에서는 아무리 치열한 지역이라 해도 3,000표, 2,000표 표가 당락에 맞아요. 갈려요. 그러면 항상 그랬죠. 4만 표 이상을 찍은 야권을 찍은 또는 여권을 찍은 국민의 사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람들의 표는 한마디 논의도 안 하고 정당 투표했으니까 정당 투표 50% 연동해서 비례대표 50석을 어떻게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선거법 논의입니다. 이걸 한국당이 지적을 해야죠. 저는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국민들 호도하면 안 됩니다. 마치 4+3이 모여가지고 선거법 협의하는 게 이게 정말 정당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정당한 선거법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군소 정당의 의석수를 지켜주기 위한 정치적인 배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예. 물론 되겠죠. 왜냐하면 한국당이 협상을 계속 거부하는 예, 한 예, 1+1 트랙이 배제되는 한 4+1로 갈 겁니다.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죠. 예. 그러나 엄중하게 정치학자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건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실 한국당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뭐 야합이라는 표현도 한국당에서 나온 것도 들었고, 근데 참 메아리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해도 별로 메아리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한국당의 그런 또 한계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장소연님 전망도 들어야죠.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통과되겠죠. 통과될 저렇게, 거고. 예, 예. 4+1로 하면 통과될 텐데 저는 이 선거법이 정말 그 우리나라 100년 대계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는 쪽으로 추진이 돼야지 개정이 추진이 돼야지 지금 현재처럼 호남 지역의 의석수를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예. 그리고 군소 야당 특히 심상정당 정의당의 의석수를 좀 더 늘려주는 식으로 그걸 배려해주는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건 정말 선거구 획정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게리맨더링보다 훨씬 더 악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큰 원칙을 갖고 그 원칙에 맞게 협상이 진행돼야 되고 세부적인 사항도 조율이 돼야 되는데 정의당이 반발하면은 이거 그래 정의당 배려해주고 호남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면 그쪽 지역 배려해주고 그럼 영남 지역이나 다른 당은 어떻게 합니까? 예, 무슨 이건 이런 말씀인지 식으로 알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개편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선거법이 약간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약간 활용되고 있는 분명도 분명히 있고요. 김무식 교수님 말씀대로 일종의 본질적인 건 다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야합만 남았다라는 그런 표현도 충분히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경선 소장 말씀대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구를 위한,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정말 선거법이냐라는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 말씀 뒤에 그렇게 얘기를 붙이시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시간을 좀 드릴까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길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이 왜 우리가 많이 논의가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례성이나 대표성 문제가 얘기가 됐던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표를 찍어도 내가 찍은 정당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 자격을 갖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 바꾸자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주의 때문에 지금 고질적인 그 지역주의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들 두 가지를 갖고 시작했는데요. 사실 모든 정치라고 하는 게 어쨌든 뭐 타협하라, 우리가 협상하라 자꾸 얘기하는 게 결국은 당신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어도 조금 나눠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도 들어왔으면은 좀 자유한국당도 손해보고 민주당도 손해보면서 대의에 조금 더 가깝게 가는 방식들로 뭔가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나눠주지 않겠다, 우리 거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협상 태도들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러면서 뭐 야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나누는 방향으로 집권 세력이 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너무 무조건만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또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건 네. 작년 말에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애초의 정신이 실종됐다는 맞습니다. 개탄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 잠깐만 왜요? 말씀드릴게요. 네. 왜 뒤에서 길지 않게 해주시면 이제 저 공수처나 이 개혁 검찰 개혁 법안으로 넘어갈 건데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네. 해주시죠. 그 지역주의 타파해야 합니다. 지역주의 타파는 맞아요. 그런데 영남 지역주의만 타파합니까? 호남 지역주의는 왜 타파를 안 합니까? 이런 지금 현재 상태의 개편안을 갖고도 호남 지역주의는 타파할 수가 없고 영남에서 한국당의 의석수만 줄어드는 영남 지역주의 타파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거법 개편을 할 때 참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양당제가 대통령제에 맞습니다. 다당제는 의원내각제에 맞고요. 김성화 평론가님 처음에 말씀 잘하셨지만 이 부분은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가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서 개헌 얘기가 뭐 일부에서 아직은 뭐 목소리가 크진 않지만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정치 지형의 가장 큰 틀인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와 이 지역구도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재 이 권한이 너무 센 대통령제에도 손을 대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선거법 얘기가 끝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지금 현재 공수처 설치법,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 검찰 개혁안의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좀 시간 되는 대로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 쪽은 이제 백혜련 안에다가 그 권은희 안에 그 기소위원회를 넣는 법안, 요거까지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죠. 그리고 또 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또 좀 이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프라스 협의체에서도.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문식 교수님, 공수처법 먼저 얘기를 해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혜련 안을 메인으로 하고 그 권은희 안에서 기소위원회, 그 기소심사위원회인가요? 그거를 넣는 거. 이 정도면은 지금 한국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옥상옥의 권력 구조를 만드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뭐 국민 여러분이 공감하는 검찰 개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건 다 공감할 거예요. 하나는 검찰의 중립성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검찰의 권력의 분산이에요. 워낙 권력이 비대하기 때문에 좀 힘을 빼라는 겁니다. 그럼 공수처는 그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나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 공수처라든지 새로 생긴 그 권한을 가진 기관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졌어도 안 되는 겁니다. 좀 두 가지의 정당성을 그대로 같이 투여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당은 지금 빠지는 상태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프라선에서는 권은희 안과 백혜련 안을 지금 섞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기되는 안 중에서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저는 그 좀 조항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권은희 안에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수사와 기소를 약간 분리해서 그렇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더라도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라고 돼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모니터링 하고 돼 있죠.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권은희 안에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있는데 언론에 조명을 못 받는데 공수처장의 임명에 대해서 권은희 안은 국회 동의를 절차를 다 예, 달아놨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받는 건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처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만 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오케이를 해줘요. 해야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으로부터 훨씬 더 좀 독립된 그렇죠.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저는 개입이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수처 검사의 임명 권한입니다. 예.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처장이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수사관들과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그 백혜련 안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에다가 대통령 직할부대로 이야기될 수 있는 공수처에 또 엄청난 권한을 줘버리면 예. 지금도 지금 검찰의 사법 권력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대통령 가지고 검찰총장이 싸우는 모양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너무 대통령 직할부대로 될 것 같으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중간에 좀 여과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런 다양한 국민들이 예. 검찰 개혁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이것이 독소 조항으로 잘못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방패막이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네. 이런 걸 4+1에서는 절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1 협의는요. 우리 선거법에서 통과를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거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얼렁뚱땅 합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에 들어가서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어차피 정권 교체는 돼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자기들한테 예. 필요할 수 있는 그 독립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들어가서 예. 자기가 입장을 관철시키는 게 필요하죠. 우리 오늘 김 교수님 말씀은 기승전 한국당입니다. 계속 그만큼 한국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장 소장님 먼저 하시죠. 지금 몇 가지 대안을 또 제시를 하셨어요, 우리 김 교수님은. 저는 공수처법은 되게 악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예를 하나 들어 설명드릴게요. 지금 대법관이 14분인데 이 정부 들어와서 9분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중에 5분이 특정 단체 출신들이에요. 민변 얘기죠.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예. 이 5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활동하게 되는 검사 수사관들 자칫 잘못하면 거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검사는 50% 이하로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50% 정도는 외부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의 하는 행태를 보면 특정 단체 출신들의 변호사들이 거기를 장악할 수가 있다. 수사 검사로. 네, 수사 검사와 수사관으로 장악될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누가 임명하느냐, 뭐 어떤 기소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그거보다 현실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특정 단체의 성향을 보이게 되면 몰릴 수 있다, 쏠릴 수 있다. 예, 이건 상당히 야당이 얘기하는 야당 탄압 이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 그 포인트 지금 장소연 씨 네. 그 포인트만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수사도 조금 대통령 임명 이런 수사관도 그렇죠. 대통령 임명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식으로 맞습니다. 뭔가 보완이 네.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네,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평론가님은 네, 이미 자유한국당이 이제 일종의 그 프레임으로 제시한 거를 그대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 민사판례연구회라고 엘리트 모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 성향의 그 판사들이 많이 소속돼 있거든요. 민사판례연구회 사람들이 지금 뭐 말씀하시는 그 정도 숫자보다 더 많이 들어가거나 그 정도 숫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데 그런 정권이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탄핵당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총선에서 졌고 어떻게 대통령 보면.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대법관 임명할 때 그러니까 뭐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느냐 가지고 미국 사회가 굉장히 갈등을 하기도 하고 논란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이기도 해요. 근데 대신에 그 사람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하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 정부 때 이른바 사법농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이거 우리 상고법 만들어주면 우리 이렇게 할게. 이게 잘못된 거였었다. 예. 그 말씀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걸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수처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공수처 검사가 지금 몇 명 정도로 그러니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혜련 의원 안을 보면요, 25명이에요. 우리나라 검사가 몇 명이죠? 2,000명이 넘어요. 수사관도 그만큼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공수처에 수사관 임명한다고 하는데 기껏해야 40명입니다. 예. 다 합쳐봐야 조직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고 왜 이렇게 벌벌 떨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권을 내려놓게 할 수도 없고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맞아요. 권한이기 때문에 예. 영장 청구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한 지금 다 다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죠. 아닙니까? 예. 그럼 그 검사는 어떻게 할 거야? 판사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공수처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 조금이라도. 본래 취지였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대통령, 뭐 고위공직자, 뭐 그리고 국회의원 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까지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공수처 좀 검사가 25에서 40명 정도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적네요. 예. 네, 그 알겠습니다. 백혜련 의원 안에 25명이나 딱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장소장님, 평론가님께 한 짧게, 가지만 좀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공수처의 검사가 권력을 남용하면 어떻게 견제합니까? 검찰이 견제하면 되죠. 공수처 그럼 검사가요. 공수처 검사는 기소 못 하나요, 검찰이? 하는데 하잖아요. 공수처 검사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자 우리한테 넘겨 그러면 넘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지금 법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거는 네. 서로 간의 역할 구분을 일단은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일정하게 충돌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법안에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냐 비리수사처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충돌 여지라든가 갈등의 소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지금 이렇게 기소심사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를 둔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취지지만 국민들이 이 정도면 공수처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네.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예, 지금 사실은 장 소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그다음에 김성환 평론가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우리 김은식 교수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미세한 부분에서 뭔가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뭐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뭐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가 일단 현재로서는 그게 먼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부분도 역시 4+1 공처에서 좀 합의안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선거법 개정이 먼저 돼야 되겠지만요. 시간이 좀 저희가 한 3, 4분밖에 안 남아서요. 검경 사건 조정 관련해서 혹시 짧게 한 1분 정도로만 현재 뭐가 4+1 협의체에서 좀 이견이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한 분만 딱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시면은 좀 자세히.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 개혁의 큰 틀에서 검찰의 힘을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경찰의 힘을 준다. 저는 이걸 좀 이런 이야기 방송용으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차 필요하다가 똥차 만나는 격입니다. 지금 겪어보지 않습니까? 울산 결창청에서 작년에 있었던 청와대 하명 수사를 받아가지고 예. 지방자치제 선거에 개입했던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데 예. 물론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죠. 그러나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면 그 권한을 잘 쓰도록 하는 견제 장치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권한이 비대하니까 이 뽑아서 더 나쁜 애한테 주겠다라는 걸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저는 정말 지금의 대목에서는 한국당이 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하명 수사 의혹하고 그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더 열심히 싸워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예.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뭐 특별히 더 말씀 없으시면 이제 클로징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부터 한 1분에서 30초에서 1분 사이입니다. 예,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하지 이 국민들께서 답답하시는 이 전국 상황에서 뭔가 좀 한 줄기 빗줄기 같은 얘기가 있을 수 있을지. 저는 여당이 네. 집권 여당다워져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대만 하고 장애투쟁을 하는 한국당, 야당 잘못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수적 우위만 갖고 저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 게임의 룰인 법안, 사법체계를 완성시키는 공수처 법안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의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타협 조정했으면 좋겠다. 여당이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장 소장님 참 일관되십니다. 그 말씀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어떤 좀 정치적 해법이 대의나 있을까요? 명분이 이런 얘기 빼고요. 저는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얘기를 실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도 한 발 성큼은 못 나가더라도 반발만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뭔가 개혁의 고통은 따르더라도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마지막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패스트트랙 그 시간이 계속 다가오고 있죠. 저는 그래서 선거법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애초에 선거법의 취지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저는 의석 나눠먹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공수처법도 결국은 또 검찰 개혁의 명분이 아니라 기싸움의 어떤 야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만 한국당이 이 4+1을 그냥
두고 본체로 배제할 것이냐 아니면 원 플러스로 들어가서 자기의 협상의 어떤 능력을 키울 것이냐를 결단할 시기라고 보고 아직 저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나 신배철 원내대표 결단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게 되지 않고 영원히 장애로 간다고 한다면 한국당은 12월 1월 중에 내년 총선 심판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이용해야 될지를 내부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다시 논의할 때고 야당이 바로 서야 여당이 씁니다. 그 야당이 바로 서야 대통령도 정신을 차립니다. 제발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좀 우리 김 교수님 그 말씀하셔서 들을게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협상의 전제 조건을 요구한 게 공수처 설치 오케이,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 오케이 두 가지잖아요. 그 두 가지만 받으면 되죠. 받으면 된다 이거죠. 충분히 근데 받을 한국당이 만하다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씀도 되는 거죠? 받을 수 있고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답답하게 꼬여가고 있는 현재 전국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근식 교수님과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다음에 장성원 수장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청와대 감찰중단 이 사건 현재 검찰 수사 중입니다. 근데 이 얘기와 관련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서 경위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그 설명이 국회 출석을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의심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일단 이 내용 들어보시고요. 잠시 후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문제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있었던 외교부 직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감찰 태도가 전혀 달랐다는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건으로 특별감찰반이 외교부 직원들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까지 감찰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나오자 청와대는 곧바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감찰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이 감찰 결과는 외교부에 통보됐고 해당 직원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에 대해 통보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에 대한 조 전 장관의 당시 설명이 국회 답변을 위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쯤 조 전 장관을 불러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어제 보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검찰의 이제 가족 관련된 사건이죠. 기존 사건. 그거 관련해서 세 번째로 소환이 됐고 비공개로 소환이 됐고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좀 들려서요. 근데 지금 유재수 부시장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그 배후에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것 때문에 또 소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진술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또 그 유재수 부시장 관련 사안에서 민정수석실 당시 관계자들이 말이 다릅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 당시 민정비서관과 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또 조국 민정수석 이 3자 간에 누가 지시를 했고 또 누가 결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맞춰봐야 되는 뭐가 진실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예, 오늘 뭐 기사 보니까 김경수 경남지사 얘기도 그 배후에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또 나오대요. 그것은 이제 금융위원회 쪽에 인사 문제에서 텔레그램에서 인사 문제를 논의한 방이 있었고 거기에 김경수 지사도 끼어 있었다. 예, 이런 사실이 나오면서 혹시 관여했는지 그 부분을 또 같이 조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게 좀 이렇게 확실히 더 번지는 분위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감찰 중단의 배후에 조국 장관이든 그러니까 배후의 실체가 조국 장관이든 전 장관이든 아니면 조국 장관이 아닌 지금 뭐 우리가 의혹의 한 사람으로 올라왔습니다. 뭐 김경수 지사, 도지사든 등등등 이게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근데 이게 막 무슨 문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거의 정황 증거 가지고 아마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대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대화방에서의 대화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로. 누구하고 이제 통화를 한다거나 예. 또 어떤 지시를 내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증언 혹은 뭐 증거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텔레그램에 만약에 그런 게 문자화된 게 있다고 그러면 네. 뭐 증거로서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겠네요. 이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좀 따라가도록 하겠고요. 총리 얘기 좀 해보죠. 이낙연 현 총리가 이제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 뭐 또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지지율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후평이 돌아왔고 대표적인 게 김진표 의원이 될 것이다 유력하다니까 나왔다가 갑자기 어제 확 꺾이대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한 검증 작업이 들어갔다. 김진표 의원이 고사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정세균 총리설에 대해서는 일단 정세균 의원 측에서 종로 지역구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말만 봤을 때는 국회의원 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읽힐 수 있는 건데요. 네. 근데 또 검증 동의에는 또 응했습니다. 아 그것도 확인이 네.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종합해서 본다면 아직까지 총리가 되는 게 확실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어떤 지역구 활동이라든가 그것을 일단은 중심으로 놓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하게 얘기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 거고요. 예. 어쨌든 간에 김진표 카드는 슬 넘어가고 정세균 카드는 이제 붙어 있는 이 상황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확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 아 그래서 네. 이낙연 총리가 조금 더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보죠. 네, 유임될 그 것이다라는 얘기가 설도 나와서. 없진 않아요. 그래서 청와대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총리가 선거에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접하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총리를 사퇴하고 뭐 선대위원장이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 직책을 수행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라든가 그렇죠. 이것을 하거나 혹은 어떤 그렇죠. 지역구에 출마하거나 근데 이 방법보다 오히려 총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그 모습을 노출시키는 게 어차피 정부는 여당하고 같은 팀이니까 그게 한편으로서의 그 간접적 선거운동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꼭 반드시 이낙연 총리가 총선 때문에 사퇴하게 될 거다. 이렇게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한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총선 출마를 한다면 네. 그게 내년 언제쯤? 그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출마를 하려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이 제도도 맞는 제도인지 조금 확신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왜요? 장관이나 총리나 네. 사실 정치인들이라면 네. 총선 또 그 정치인으로서 네. 그 직책을 달면서 출마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뭐 외국의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아. 예, 그거는 당연시되는 일인데 아. 우리나라에서는 좀 행정과 정치를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 출마를 하려고 하는 공직자들은 사퇴를 해야 되는 네, 그런 현재는 그렇죠. 예, 조건에 처해져 있죠. 그러니까 석 달이니까 내년 4월 총선이니까 대략 1월 뭐 중순 정도 뭐 되겠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긴 한데요.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 사이에 뭐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좀 지켜보지요. 한국당이 어제 강력한 공천관리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강력하다는 표현을 썼던 거는 입시 같은 이른바 조국형 4대 비리 연루자 등등에 상당히 뭐 네. 구체적으로 그리고 언뜻 봤을 때는 이게 한국당에서 공천 배제 기준이 맞나 싶을 정도 상당히 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 있어서요. 일단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특별할 것은 없어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입시 채용 비리, 병력 비리 이런 거 국적에 관한 것들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컷오프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벌금형 이상의 벌을 받으면 예. 이 룰이 적용이 돼서 공천에서 배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벌금형까지 안 가더라도 기소유예 정도거나 이제 형사처분이긴 한데 유죄 취지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예. 맞겠다라고 하는 물론 여기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혐의가 가닥이 잡힌 사람은 배제하겠다 정도로 강도가 조금 세진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2003년 이후에
3회 이상 음주운전자 아웃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예. 3회 이상이면은 굉장히 좀 심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거 때도 보면 요즘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예, 음주운전 경력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선거 때 그 전과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럼요. 대중들이 다 볼 수 있는. 거기도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건 당을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고 심지어 2건 있는 후보들도 있어요. 근데 3건 이상이다라고 기준을 잡은 것은 그건 봐주기 아닌가. 그러네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나름대로 이제 비리, 부패하고 결연히 이제 헤어진 그런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담겨진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상식적인 내용인 것이고 네. 저는 오히려 조국형 비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자유한국당에 어느 정도 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이제 한국당이 얘기하는 조국형 4대 비리, 뭐 조국형 비리 여기에 네. 과연 뭐랄까 이렇게 좀 안전한 걸리지 않을 만한 그런 한국당 쪽에 그런 또는 이제 뭐 공천을 이제 나중에 줄 때 그런 분들이 또 얼마나 될지 싶은데 지금 일단 이 얘기가 딱 나오니까 한국당 내 몇몇 우리가 이름을 대면 흔히 충분히 알 법한 그런 몇몇 의원들 이름이 벌써 거론이 되더군요. 이분들은 여기 공천에 걸릴 텐데 이런 식으로요. 네,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걸릴 수 있는 그런 당원들 또 현재 의원들이 의원들도 있을 수 있는 예,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또 좀 결정적인 거 하나가 제외된 게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를 받거나 뭐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단 제외한다. 그러니까 배제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검찰에 고발된 60명 얘기하신 거군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은 당론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기 그러면, 때문에 예, 그거는 포함을 못 시켰다고 볼 수 있겠고 예. 근데 지금 저는 이 세워놓은 기준 자체는 뭐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지켜지기를 바랐는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선거가 가까워져 오고 그리고 이 기준에 걸릴 만한 사람 중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거나 네, 이런 네. 사람에 대해서도 끝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저도 좀 있겠죠.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황 대표는 계속해서 현역 물갈이 50% 물갈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뭐 공천 기준도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근데 이번에 그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 될 때 그때 김수민 평론가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상당수 의원들은 이런 어떤 황 대표의 대폭적인 물갈이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게 이번 심 네. 대표의 선출 배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끝까지 적용이 과연 엄정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또 좀 보는 시각들이 네.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황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컷오프를 하거나 배제하는 이것보다는 요번에 뭐 조국형 비리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만든 이 공천 기준을 적용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들이 봐도 이 정도는 배제하는 게 맞다라고 맞아요. 할 수 있기 뭐, 때문에 예. 내가 어떤 의원한테 감정이 있어서 자르는 게 아니다. 어떤 계파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기준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대표 혼자 정했느냐 예.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 기준 아니냐 이런 잣대를 이제 들이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황 대표 입장에서는 좀 비교적 쓰기 쉬운 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공천의 어떤 그 주도권을 황 대표가 줄 테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네, 보시는 뭐 거군요. 적어도 선공은 잡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성북당 얘기까지 해볼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의 또 근거가 어제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결국은 한국당 입당을 한 거거든요. 네. 위에서 이제 허용을 했다라고 표현도 나오던데 이게 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 약간 엄정하게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네. 박찬주도 물론 공천을 주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럼 입당도 좀 불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 법정에서 유죄를 받고 이런 경우가 아니기 아니긴 때문에 하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들이밀어서 입당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영입 인사를 발표를 했다가 취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이미 박찬주 전 대장은 불명예를 입었다고 볼 수 있겠고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뭐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시라라고 하는 뭐 그런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좀 큰일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입당은 받아줬더라도 당 내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내서 비판을 한다거나 미리 어떤 제스처를 취해준다면 그러니까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일개 의원이라도 그러면은 이제
갑질대장의 영입인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은 좀 불식시킬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런 액션이 나올 건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안이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예. 박찬주 전 대장이 이제 충남 천안 쪽에 맞아요. 공천을 도전을 하기로 했는데 천안 을까지 얘기했죠. 예. 천안 을 지역은 사실 민주당이 그 지지세가 좀 센 편입니다. 아, 천안 또 그래요? 예, 그래서 공천을 받아도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혹시 지금 누가 거기 제가 지금 바로 이제 아니, 의원이 알겠습니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근데 하여간 민주당이 원래부터 좀 센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그 충남이면은 사실은 현재 이제 우리 국토의 구조를 보면 충청도는 범수도권 지역인 거고 이제 그렇게 봐야죠. 네, 특히 그렇죠. 천안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농어촌 지역인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이제 민주당이 조금 확고해 보이는 우세를 점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뭐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기도 해요. 그렇게 뭐라고요? 어려운 지역에 나가려고 애를 쓰나. 아, 일종의 비례대표도 그러면은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 네. 자기가 위험 지역에 스스로 나가겠다고 한 박찬주 전 대장은 그 논리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나 험지 출마하겠다. 험지 출마.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박찬주 대장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당의 공천 기준에서는 네. 지금 통과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봐야죠. 민주당이 좀 그동안에 좀 그 불출마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진 불출마 여부가 좀 잠잠하다가 어제 두 의원, 5선의 원혜영 의원, 3선의 백재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정치를 바꿔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좀 남겼고요. 첫 번째 질문은 중진들의 용태가 과연 다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네. 공천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일단 그부터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쨌든 분위기는 잡혀버린 게 이게 이제 거대 양당 간의 맥놀이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쪽에서 뭘 하면 이쪽에서도 다른 걸 하든 같은 걸 하든 행동을 하거든요. 예. 최근에 또 자유한국당에서 김영우 의원이라든지 김세현 의원이라든지 맞아요. 불출마 선언을 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게 예. 저는 이게 다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요. 보통 이제 총선 때가 다가오면은 컷오프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사실 상대 당과의 싸움이지만 그 전에 앞서서 자기 편을 날리는 누가 더 잘 날리나 이 싸움으로도 가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에서는 어떤 뭐 이해찬 지금 현 대표조차도 컷오프가 됐었고 근데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쪽 좀 거꾸로 이제 오히려 좀 친박 핵심이나 이쪽을 읍참마속하는 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을 그렇게 배제하려다가 거꾸로 당에서 좀 그렇죠. 피해를 입은 경우인데 이번에는 컷오프 전에 자진 불출마 경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당의 중진들이 스스로 잘 물러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점수를 따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특히 이제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개혁, 그러니까 다선 굉장히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혁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여전히 좀 높은 분위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이분 이제 불출마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다음에 나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국회의장 뭐 거의 뭐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불출마하겠다라는 거는 뭔가 좀 자기한테 쏠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반면에 군포였나요? 그 이석현 의원은 지난번에 국회의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다음 총선에 또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 중진 간에도 좀 뭔가 약간 좀 셈법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도 좀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중진이 용태를 하면 중진 보고 다 용태하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나는 살려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 또 용태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 압력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심사가 복잡할 텐데 이제 남아야 한다면 남아야 되는 명분 그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당 지도부나 동료 의원들하고 접촉도 원활하게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의 어떤 욕구가 아직 남아 있는데도 용태를 내가 피할 수는 없겠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뭐 향후에 입각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방선거로 터전을 옮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놓고 고민을 한창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또 지금 국민들이 뭔가 우리 정치 국회가 변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좀 높은 시점이다 보니까 불공정이라든가 민생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요. 글쎄요. 하여튼 민주당이 지금 일단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이 다시 좀 나온 거는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치를 뭐 생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앞서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여러 번 쓰셨던데 어젯밤까지도 싸우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악수하면서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는 모습 뭐 여러 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6일 날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내 싸우다가 2019년도, 즉 올해 예산안을 전격적으로 합의 처리하면서 또 이 정치 생물 논란, 그래서 더불어한국당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야당들이 그렇게 비아냥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뭐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말이 다시 또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 때문에 그렇죠. 이 선거법 개정안이라는 거를 제1야당을 패싱한 상태에서 처리한 적이 과거에 한 번도 이제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의 개정안은 진영 논리와 지역구도에 뿌리를 둔 현재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대로 의석 몇 개 때문에 국민적인 대의, 또 국민적인 요구, 국민의 목소리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